주식 투자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코인 투자해도 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제목은 코인 투자해도 될까라는 거고요.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정보과학 대학은 주식 투자는 수강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책임지수 수강 인원이 미달할 정도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왜 그런 거 같냐라고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어, 아마 학생들이 주식에서 코인으로 돈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과연, 코인으로 돌아도 좋을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생 AI한테 물어보니까, 최근 MG가 주식에서 코인, 암호화폐로 보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 왜 도는가에 대해서 이 쇼폼인데 어, 요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6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3천억에 어, 재산을 모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전업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20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뭐 MZ들이 이 코인으로 도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일 거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생생 AI의 답변인데요. 예. 어, 방금 이야기한 거죠. 주식보다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뭐 기타 등등 나머지도 있었지만 뭐 그거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동산, 예금 등 전통적 자산으로 부를 쌓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내가 언제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겠느냐라는 이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내가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가격이 신고점 경신하는 것도 인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은 사실은 이제 이 암호화폐 가격이 좀 약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인 마켓 캡이라는 거래소에서 그 크립토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만든 거에 하면 지금 현재 피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요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피어 앤 그리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 요게 그 코인 가격 일급이다. 그러니까
2025년 들어가지고 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라왔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코인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리디한 상태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피어 상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는 할 겁니다. 여하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MZ 세대가 코인으로 보는 어떤 계기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확천금을 단기에 얻을 수 있다. 어, 미래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인하면 인생에 답이 뭐 이 사람처럼 20대에 600만 원 가지고 3천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니까 라는 게 아마 MG가 주식에서 코인으로 노는 이유일 겁니다. 어느 정도 대박이 나느냐라고 해서 뭐 또 이제 생생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의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래서 뭐 1337배의 수익률을 올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수십 배, 수백 배, 뭐 짧은 기간에 두세 배, 장기로는 10배 이상의 수익 사례가 뭐 꽤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 이 회사는 다른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회사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적자였는데 2025년 들어가지고는 100억 달러 흑자를 발표하기도. 그러니까 기업 단위에서 코인 투자가 그 이제 대박을 낳는 그런 일.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코인 투자하는 것을 기업의 업무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뭔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마인 또 무슨 회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 회사는 이디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비슷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는 아닌 거고 상당 굉장한 적자의 기업이고 본업은 사실상 이제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심지어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으로 대박난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초기 진입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2008년도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아니면 이더리움 처음 생겼을 때 그걸 보유한 사람들 중에 대박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생성 AI의 답변은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높은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함께 감수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의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어, 요게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by BTC 해놓은 거죠. 비트코인 차트인데 2012년부터 2024년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12년에 비트코인 하나에 0.06183 달러였는데 지금은 2025년에는 12만 5천 달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12년 동안에 202만 배의 수익을 올린 거죠. 202만 배의 수익을 올렸고요. 연수익률을 계산해도 연 235%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좀 더 드라마틱한 케이스는 지금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과연 비트코인으로 실제 매매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시킨 거죠.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어, 시키는 거고 이게 아마 SBS의 동영상에 지금 캡처한 화면인 것 같은데. 근데 그 15년 전에 피자 두 판이 이게 언제입니까? 2025년 5월 23일이니까 2025년 5월에는 1조 5천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자 두 판 안 먹고 그냥 지금까지 보유했으면 그러면 1조 5천억.
부자가 됐을 거다라는 게 되겠죠. 어, 뭐, 그거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코인 가지고 단타 매매 해가지고 대박을 이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인 단타 대박 사례들을 한번 찾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4개월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30억을 벌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유튜브가 지금 그 자기의 케이스를 아마 유튜브에다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뭐, 50만 원이, 단타 투자를 4개월 동안 해가지고 1억 원을 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또, 뭐,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루 1,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한 달 최대 5억 원, 그래서 달 매매로 그 1억 원을 넘게 벌기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뭐 어떤 겁니다. 이 자신의 투자 경험을 유튜브로 공개하는 이유는 뭐, 뭘까요? 뭐, 잘난 척 하려고요? 네. 뭔가, 단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타하는 어떤 기술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면 나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매달 5억 원씩 벌면 1년이면 6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유튜브를 하냐, 이게. 유튜브 수익이 왜 필요하냐. 또는 뭐 유튜브 하는 이유가 책을 하나 쓰려고 왜 책 수익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1년이면 60억을 벌 수 있는. 또는 뭐 이 사람이 지금 리듬방을 운영하려고. 예. 어, 그 매달 5억 원씩 만약 번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의 식면 안전도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강도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조용히 쉬쉬해야 될 건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 AI에서 유의점으로 이야기한 게 단타 매매로 계좌를 몇 배 불리는 투자자는 극히아마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통계에 의한다면 단기 투자자의 한 13%만 6개월 동안의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심리적 피로가 크다. 단타 매매를 할 때 심리적 그 필요가 크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이 단타 매매, 코인으로 단타 매매를 하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뭐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고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코인은 아니고 그 주식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고객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회전율이 50% 미만이면 그런 고객들은 1년 수익률이 4.8%. 근데 회전율이 50%에서 300%가 되니까 45.3%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조금 떨어졌는데 회전율이 30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 17.5%. 아유 뭐 그래도 돈을 벌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식을 단타 매매를 자주 회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부터 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었던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생생이한테 물어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그 회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 보유자산 총액이 뭐 이렇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렇고 그래서 연 거래 회전율을 구해보니까 4,808%가 나오고요. 미국은 269%.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배, 20배 정도 거래를 빈번하게 한다라는 한국이 훨씬 더 단타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 회전율 가지고 이제 다시 산출해 보니까 평균 보유 기간은 5일이다. 미국은 93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코인 단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뭐, 뭐, 600만 원 가지고 3천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코인 투자를 해서 600만 원과 3천억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어, 그, 이, 200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곳도 있답니다. 코인 거래소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100배에서 4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레버리지가 만약 100배이면 100만 원으로 몇 분 만에 100억을 만들 수 있어요. 100억을 만들면 뭐 인생에 이제 뭐 은퇴해도 될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지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1% 수익을 올리면 그러면 100배니까 1% 곱하기 100 하면 100%죠. 100%는 뭡니까?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또 한 번 더 성공하면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고 또 한 번 더 성공하면 4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또 한 번 더 성공하면 8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몇 번 성공하면 100원이 되냐면 14번 연속 성공하면 100원이 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 100배이면 몇 프로 수익률이면 깡통이 되느냐, 0을 되냐 하면 마이너스 1% 하락하면 100% 손실이죠. 그러면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인의 수익률이 하루 변동하는 게 1%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하루에 1% 해가지고 두 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또 어느 하루에 마이너스 1% 되면 그러면 깡통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령 이를테면 제가 100만 번 성공을 한 거예요. 100만 번 성공하면 뭐가 되겠어? 2에 100만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마지막에 한 번 실패하면 마지막에 한 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0%가 돼가지고 깡통을 차면 그러면 뭐 2에 100만 제곱이 곱해진들 0을 곱하면 그 결과는 0이 되는 거죠. 깡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도대체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걸 계산해 보면, 제가 예측 능력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코인 인구가 16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 정도가 14번 성공해서 100만 원을 100억 원으로 만드는가라는 걸 계산해 보니, 이렇게 되는 거다. 1600만 명 곱하기 2분의 1에 14제곱 하니까 917명. 그러니까 977명은 100만 원 가지고 100억 만드는 일들이 보이고 우리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예. 2분의 1의 14제곱은 6.1만 분의 1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략 로또 1등 당첨 확률의 한 5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도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매우 낮은데 그거의 한 500배 정도니까 그거보다는 500배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요 6.1만 분의 1의 확률이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는 잘 모르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에 대해서는 누군가 계산해 놨다는 거죠. 계산해 놓은 걸 보면 빙하 시대가 언제냐면 1만 2천 년 전인데 1만 2천 년 전부터 매주 로또 복권을 다 해서 한 번 이상 1등의 당첨 확률을 계산해 보면 7.4%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빙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주 복권을 샀어야 된다는 거죠. 7.4%는 굉장히 큰 확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92.6%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당첨되지 못할 확률 정도로 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예. 어, 이, 그, 14번 연속으로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이냐? 이 6.1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어느 정도냐? 하면, 어, 빙하 시대부터
매주 로또 바꾼다는 데만 한 번에 1등에 당첨될 확률 정도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거는 뭐냐면 한 번 이상 1등이라니 요거는 한 번 1등이 당첨.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수가 크니까 1600만 명이니까 그중에 917명은 100억을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모르죠. 사실은 예측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연히 더 이 정도로 흔히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발견했던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은 그거의 500분의 1이니까 훨씬 더 희박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꽤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냐면 어느 누군가는 매주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된 사람이 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모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1등으로 당첨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좀 실감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토스 포인트 모아가지고 토스 등급 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스 포인트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복권이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복권, 그 로또, 로또가 아니고 토또, 뭐 이렇게 하는, 그 복권을 매주마다 한번 응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모를 하셔가지고, 그게 1등에 당첨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만보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권이 있는데, 그래서 만보기에서 1등 하면 얼마를 주냐 하면 100만 원을 줍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만보기로 그 복권 끌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만보기 복권 끌고 가지고 10만 원도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최고로 많이 나온 게 아마 100원 나온 것 같아요. 100원 나온 것 같고. 로또 복권, 야, 이거 토스 복권, 토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꽝인 거죠. 그 정도로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또 다른 통계인데, 이 단타 매매, 그래서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초단타도 있겠죠. 그죠? 포지션을 뭐 10분 만에 끊어버리는 그런 초단타 매매로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체 매매자 중에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이 대박을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100배 레버리지면 마이너스 1%만 하더라도 쪽박을 산다 그랬죠. 예, 그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코인 레버리지 해가지고 쪽박 사례를 이렇게 들고 온 거죠. 어, 2025년 10월 10일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죠. 그죠? 그리고 관세 전쟁이 굉장히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한 달 전이죠. 그죠? 한 달 전에 일이 벌어졌고 그때 보시면 S&P 500이 2.71% 빠지고 다우존스가 1.9% 빠지고 나스닥이 3.56%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주식시장 주가 지수가 이제 그 정도 빠진 거고요.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그 사진을 만든 거죠, 그죠? 예. 마치 주가 떨어지는 게 트럼프가 오줌 누고 있는 같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그림도 만들었고요. 어, 미국의 주가 지수가 3% 빠지면 그러면 이 암호화폐는 그거보다 더 극심하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7.51% 빠지고 이더리움이 14.24% 빠지고 어, 이게 리플입니까? XRP가 리플인 것 같은데 리플이 14.51% 빠지고 솔라나도 16.63% 예,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좀 덜 빠졌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교적 코인 중에는 안정적인 자산이고, 나머지 그 2위, 3위, 뭐 5위인 그 암호화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좀 더 초위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16.53%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레버리지 계좌의 창란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이 계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하루 만에 쭉 빠져가지고 0이 됐다라는 거죠. 요 계좌의 밸런스가 얼마였냐면 57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8억 원입니다. 8억 원 계좌가 그냥 0불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자기의 이 투자한 자산들이 뭔지라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한번 펴볼까요?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20x.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20배 걸린 거죠. 이건 10배고, 10배, 10배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뭐 비트코인도 있고, 아까 뭐 솔라나입니까? 솔라나도 있고, 그다음 리플도 있고, 뭐 도지도 있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버리지가 만약 20배였다면, 이게 아닌데, 그걸 잘못했는데, 예. 이 사람이 레버리지가 20배였으면 5%만 폭락하면 쪽박인데, 지금 얼마가 떨어졌냐면 5%가 아니고 7%에서 16%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쪽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과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쪽박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그냥 쪽박 타버리면 그러면 다 손실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평소에 높은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의 이익 중에 일부를 장로 속에 박아뒀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래도 그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은 뭐 자산을 확보를 하게 될 건데, 과연 그랬을런지. 또 다른 그런 뭐예요. 가령 뭐 이제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2억이 됐다면, 그러면 1억은 장로석에 박아놓고 1억만 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그래도 1억은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는 단타 매매로 돈을 벌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라는 것을 이제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뭡니까? 단타 매매로 6개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의 한 13% 정도. 그러니까 87%는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수준의 지속적 예측 가능 수익을 내는 전문 트레이더는 약 1% 미만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냐면 99%, 많이 보면 99%는 비용과 손실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1%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냐? 뭐 일 수도 있긴 있겠죠. 음.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 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한번 시험 삼아서 단타 매매 해가지고 나의 삶도 피폐하지 않고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단타 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돈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딴 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단타 매매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무리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아니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더라도, 사람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뭔가 이 일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 단기 단타 매매자로 성공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 삶이 피폐하지 않고 단타 매매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뭐 테스트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마, 나는 100명 중에 99명이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단타 매매가 뭐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이야기하면 레버리지 단타 매매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입니다. 어, 미국 주식 시장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투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에는 1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1929년인데, 그러면 그, 이 1929년에는 현재로 이야기하면 한 15억 6천만 달러고, 한 2조 정도의 돈을 번 거죠. 그죠? 예. 특히 이 사람은, 1907년 금융공황, 1929년 대공황 등 주가 대폭락 시기마다 뭘 했냐면 아예 본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이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단타 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공매도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1929년 대공황 때는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게 지금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밴더빌트라는 그 이제 미국의 이 철도 재벌 있죠. 그 밴더빌트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이 밴더빌트인데, 이 밴더빌트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부를 그 기록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반복적으로 큰 돈을 벌고 어렵게 된 후 네 번이나 파산을 경험했고, 이 투기 실패와 개인적인 문제로 1940년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뉴욕 호텔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단타 매매자, 레버리지 매매자는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단타 매매, 레버리지 투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윤광로입니다. 윤광로라는 이름보다는 뭐로도 유명하냐면, 압구정동 미꾸라지로 유명합니다. 왜 이 사람이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거래하는 이 패턴으로 봐가지고는, 어, 아까도 뭐, 대략 이야기했죠. 계속 돈을 벌다가, 자꾸 돈을 벌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쪽박을 차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미꾸라지에서 쪽박을 차야 될 그 시점에는 포지션을 안 취한 거죠. 잘 피한다고 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아주 전설적인 트레이드이고요. 원래는 서울은행에서 딜링룸에 있었던 양반, 시카고에 선물 옵션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회사를 퇴직을 한 거죠. 회사를 퇴직하고 1900, 언제지, 우리나라? 1996년인가? 4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옵션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이 단타 매매 레버리지 투자를 가지고 1,300억 원까지 자산을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원금이 얼마냐? 8천만 원. 그러니까 서울은행 퇴직금 가지고 8년 만에 1,300억 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단기 금융당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몇 차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유 자산은 한 2, 300억 원대로 하락했다라고 또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KR, 그러니까 강로의 약자죠, KR. KR 트레이딩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개인 투자 대상으로 강의, 금융 교육, 그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 개발, 이런 거를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 단순 검소한 생활, 금연, 절주, 규칙적인 기상과 집중된 공부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제시 리무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레버리지 단타 매매
그 트레이더라고 이야기하면 윤광로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유명한 단타 매매 레버리지 투자자인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은 그러니까 1,300억 원이 2, 300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뭐냐면 지금은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또 트레이드도 있습니다. 다카시 고테가와라는 양반인데 특이한 점은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은 지금도 투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의 추정 자산이 한 하나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이 사람도 엄청나게 부자인 거고 그죠?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의 투자를 보면 장기 투자 비중이 늘었고 단타매매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단타 레버리지 투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야기가 단타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목할 점이 사생활은 매우 검소하며 개인 소유 자동차나 화려한 사치를 즐기지 않고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할 점입니다. 네 번째 양반은 댄 젠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한 6, 7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 자기 거래보다는 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사 트레이딩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광로 씨하고 비슷하네. 그죠? 윤광로 씨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편안한 잠을 들 수는 없는 거죠. 레버리지 단타매매에서 편안한 잠을 들 수는 없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살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건전한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또 하나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그 워렌 버핏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그 맥드라이브에 가가지고 그래서 치즈버거를 사는데 최근에 장이 좋아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블 치즈버거를 시키고 장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싱글 치즈버거를 시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캐딜락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캐딜락 자동차가 뭐 30년이 됐다는가 40년이 됐다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다고 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이 코인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코인 투자 중독에 빠져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인 투자 중독의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미 많이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운동신경을 이제 관할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 뭐라고 부르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죠? 언제 생겼느냐? 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그, 이 파충류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뭐, 변연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보고, 어, 이 포유류의 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변연계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언제부터 됐느냐? 포유류가 2, 3억 년 전부터 있으니까 2, 3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 포유류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뭐, 심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인류의 뇌이고 인류의 뇌는 이성을 담당한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된 게 4, 5만 년 전이니까 이거 역사는 4, 5만 년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왜 코인 투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느냐 하면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 당장 그 돈을 버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변동성이 크니까, 어,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확 올라가고, 조금만 떨어져도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뭔가 이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면 그, 이 적극적인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우리 진화적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에 중독되는데, 이 코인 투자되는 투자에 중독되는 그거는 마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과학적, 인지심리학적,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심리학적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 설명을 보자면,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이 주식 투자의 우리 목표는 뭐냐면 연수익률 10%이고 연변동성 10%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보상이 없는 거죠. 반면에 코인 투자는 어때요? 아주 작게 급등락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성경공을 느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놀이공원에 가보면 청룡열차가 있죠. 청룡열차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한테 뭐가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열차도 있습니다. 그거는 청룡열차가 아니고 비룡열차인데, 비룡열차를 만약 어른들이 타게 되면 밋밋하잖아요. 마치 주식투자는 비룡열차에 해당하는 거죠. 제대로 된 주식투자는 비룡열차에 해당되는 건데, 사람들은 청룡열차를 타야지 뭔가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투자는 어쩌면 투자가 아니고 뭐예요? 게임인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거와 똑같은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뭡니까? 우리가 카지노 가가지고 도박할 때 슬롯 머신에서 갑자기 이 777이 탁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인이 쭉 떨어지면 그때 느끼는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심리학적으로 또 다른 설명은 뭐냐면 포모입니다. 포모. 포모가 뭐의 약자죠? Fear of missing out이죠. 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다라는 게 뭐냐면 포모인 거죠. 놓칠까 하는 두려움. 그게 포모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나도 코인 투자를 해서 얼른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봤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해야지. 그거보다 과거에 뭐 어떤 경험을 해가 희열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그 정도 희열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뭐 코인 투자해 가지고 제가 그 코인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제가 10배 레벨에서 100%를 먹었어요. 2배 따블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따블이 나면 그 정도로 내가 희열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더 비슷한 정도 희열을 느낄 수 있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되니까 훨씬 더 레버리지를 더 키워야겠죠. 훨씬 더 빈번한 매매를 해야겠죠.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 도파민이 분비됐잖아요. 그럼 도파민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떨어지는데 도파민이 분비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 되느냐 하면 마약을 먹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됐는데 그래서 희열을 느꼈는데 희열을 느끼고 나서 도파민이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약 코인 투자해가지고 제가 도파민을 경험했다면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금단 현상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마약을 안 먹으면 훨씬 더 사람은 우울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게 어떤 심리학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경과학적인 설명도 좀 같이 생기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굉장히 대박이 터지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그 도파민은 뭐냐면 내 게임에서 이 판을 이겼을 때 아니면 잭팟을 도박에서 잭팟을 터뜨렸을 때 아니면 제가 마약을 먹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하고 그 비슷한 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뭐죠, 쥐한테 배를 누르면, 그러면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배를 누른다. 이런 실험 결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포인트 투자를 좀 더 그 짜릿하게 포인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 학습 회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전두엽, 그 인류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피질, 그 부분은 훨씬 더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유류의 뇌의 부분이거든요.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이 반복되고, 그럼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더 떨어지고, 이제, 이 인류의 뇌가 점점 퇴화되니까, 장기적인 사고력도 약해지고, 좀 더 큰 자극을 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반복된 도파민 자극에 대해서 뇌가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하고 똑같은 자극 가지고는 도파민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분비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자극을 해가지고 도파민을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독한 마약을 먹듯이 뭐예요? 훨씬 더 레버리지를 키우고 훨씬 더 빈번한 매매하고 훨씬 더 위험에 노출돼야지만 뭔가 이 이제 계속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진화생물학적 학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신경이 이렇게 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생물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 인류는 아주 불확실한 환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한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큰 맹수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맹수를 잡힐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큰 맹수를 잡았을 때 굉장히 도파민이 분비되는 어떤 그 원시인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원시인은 그걸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큰 위험을 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손을 못 남기겠으니까 그 유전자는 안 남아져 있겠죠. 그죠? 어, 이 위험을 졌던 그 사냥꾼에는 이제 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 유전자가 지금 후대에 내려왔겠죠. 그죠? 반대편은 뭐 어떤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도파민이 별로 분비 안 되는 어떤 우리의 선조도 있었겠죠. 근데 그 선조는 그래서 맹수를 잡으려는 위험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부족들은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우리한테 안 없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위험을 과다한 불확실성, 그다음 위험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상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만 그리고 사냥에 성공한
이 사냥꾼의 자원들만 지금 그 피를 우리가 이어받았겠죠. 그러니까 즉시 보상의 민감성이 강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된 거죠. 얼마나 이 포유류가 생성됐던 3억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짜릿한 겁니다. 슬롯 머신에서 777이 잭팟이 터지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 코인이 쫙 흘러냈을 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요. 한번 그걸 느끼고 나면 다시 그 피해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딴 돈을 전부 다 카지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어, 지금 본인이 코인 중독이 있는지 또는 주식 중독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변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 주식 중독이 있는지를,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자가 테스트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자신의 상태를 예, 아니요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적이 있다.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식 중독인지 알려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 투자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예, 아니에요. 수익을 냈던 기억만 강하게 냈고, 그 다음에 손실은 잘 기억에 나지 않는다. 우리 앞 시간에 인지적 부조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지적 부조화에서 수익 냈던 기억만 강하게 남아있고, 손실 난 기억은 잊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인지적 부조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투자 금액이나 손실을 숨긴 적이 있다.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잠을 줄이거나 밤을 새워서 코인 시세를 확인한 적이 있다. 잠을 줄이거나 밤을 새워 미국 주식 시세를 확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투자 때문에 직장, 학업,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빚을 내거나 카드 대출, 학자금 등을 투자에 쓴 적이 있다.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 유튜브, 커뮤니티, 차트 등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보고 있다. 코인 수익이나 손실로 인해 기분이 지나치게 변한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또는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떨어지가지고 손실이 나면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져서 나의 삶이 제대로 영위되기가 힘들다. 이게 10가지 문항이거든요. 여기에 예, 아니요를 답변하면 되고요. 만약 제 답변이 0에서 2까지면 중도 위험 수준은 낮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3개, 5개면 중간이고 그러면 습관화의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중독 위험이 높은 단계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6개 이상이면 뭔가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내 스스로 나를 통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미 마약 중독이 됐는데 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는 제가 게임 중독이 됐는데 아니면 제가 도박 중독이 됐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끊는 것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뇌내 피질이 점점 위축된다는 거죠. 이성은 사라들고 감성만,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거를 다시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6 이상이시면 그러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될 관련 기관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 전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인정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지금 일로 들어가 보면
온라인 자가검사, 지금 한 거는 아주 심플한, 단순한 형태의 자가 테스트였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온라인 자가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웹페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독 경향이 있는지를 보는 초기 증상은 이런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과신. 지난 시간에 과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강한 과신. 수면 시간 감소 및 피로 누적. 자꾸자꾸 밤에 잠을 깨고요. 그 다음에 뭔가 편하게 수면을 하지 못했다는. 그 다음에, 시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래서 이 시세 확인을 계속 해가지고 뭔가 도파민이 나오도록 만드는 자극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어, 거래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죠?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는 거래 그 자체. 진정한 거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중독 경향에 있다라는 거죠. 중독됐을 때 뇌 변화입니다. 정상인 뇌는, 이게 정상인 뇌고요. 뇌가 위축된 뇌인데 느끼시나요? 예. 뭔가 빈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고 그 쾌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쾌락 중추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뇌가 녹아내. 근데 녹아내린 그 뇌의 부분이 주로 뭐냐면 심피질, 전두엽 대뇌피질.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인류의 뇌가 녹아내는 거예요. 점점 사람은 본능적으로 되는 거죠. 평소에는 화를 잘 참았던 사람이 어, 내가 위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화를 참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잠깐 휴식을 취한 김에 뭐 딴소리 좀 하도록 합시다. 어, 인류의 그 뇌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있고 그다음에 인류의 뇌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인류의 뇌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그 에너지 컨수밍 하다고.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보다는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쓰고, 그 다음에 파충류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였죠. 과거에는, 그 수업을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는 45분 하고 10분 쉬고 뭐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돼 있는 건데, 그거는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보면 그 유튜브 동영상이 1시간짜리 유튜브 동영상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점점 유튜브 동영상이 줄어들고 있어서 25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봐도 우리 학생들이 25분이 지나고 나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라는 거, 강의라는 거는 뭐냐면 인류의 뇌를 사실 써야 되는데 인류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간소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인류애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심지어는 요새는 유튜브 동영상 25분짜리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뭔가 복잡한 내용, 강의 같은 거라면. 어, 쇼폼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틱톡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쇼폼이라는 장르를 새로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 수업을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 1시간 하다가 중간에 휴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체력적으로 1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어쩌면 한 25분 정도마다
어, 한 10분 정도 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시다가 25분 정도 지나고 나면 타이머 걸어놨다가 25분 되면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어, 그, 1시간을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 25분밖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게 되면 나머지 25분에 뭐 그 동영상은 사실은 이 인류애를 쓰지 않고 그냥 이 귀로 들어왔다가 이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함으로써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지난 25분 동안 들었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제 프로세싱 하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수면하는 기간 중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니까 수면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25분 하고 한 10분 쉬고 다시 25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25분 듣고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또 25분 듣고 하면 앞에 25분의 내용이 이 기억에서 죽잖아요. 점점점 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고 25분 하고 10분 쉬고 25분 하고 10분 쉬고 25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코인 투자와 주식 투자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왼쪽이 주식 투자고 오른쪽이 코인 투자입니다. 그죠? 예. 주식은 기업의 소유, 지분을 소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는 뭐 네트워크 참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은 없고요. 이게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그 코인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의 주인은 아닌 거죠. 발행 주체는 정부가 승인한 기업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근데 반면에 코인 투자는 누구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졌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규제가 약한, 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있는데, 그 말고 또 코넥스 하는 것도 있고 제3시장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의 규제의 정도는 코스닥이나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약한데 그거보다도 암호화폐는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그죠? 예. 주식의 가치 근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내가 이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에 어떤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을 만약 배당을 하게 된다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코인은 사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코인을 갖고 있는데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시장의 수요, 공급, 코인을 사겠다, 사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코인이 잘 될 것 같아 라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프로젝트의 성패하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식 투자는 뭐 어떤 주식은 변동성이 상당히 낮고요. 어떤 거는 높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코인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잡주, 뭐 밈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주식들도 변동성이 코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식이 예측이 가능한 게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초급변하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측도 훨씬 더 힘든 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당이나 이자를 주냐?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죠? 근데 코인은 배당 또는 이자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암호화폐를 남들한테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스테이킹 이자 하는 것을 받는 코인들도 있고 아닌 코인도 있습니다. 그죠? 거래 시간은 주식은 거래 시간이 일정하죠. 이를테면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하는데 코인은 24시간 365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 시간 면에서는 훨씬 더 연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면이 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은 국가나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데요. 이제 법제화되고 있으니까 코인은 규제가 미흡하고 투자자 보호도 미약합니다. 그죠? 예. 어, 기업이 부실화될 수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 또 그것이 이제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지만 코인은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 자체가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어, 기업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그 사업이 실현이 가능한 가능성에 비해서 훨씬 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코인 같은 경우는 화성을 개발하는 걸 위한 그 프로젝트를 위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화성 개발이 성공되는 거는 훨씬 더 이 어떤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어떤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보호가 안 되니까 뭔가 해킹을 당하고 그래서 내 자산이 틀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소멸 가능성이 있느냐? 예,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상장 폐지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폐기되고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당장 내일 소멸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또는 뭐 어떤 스테이블 코인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소멸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고도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그 코인들 중에는 이미 소멸된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 코인들은 가격이 굉장히 싼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잡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왜 그렇게 싸냐 하면 싼 이유가 있는 거죠.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어, 접근성 면에서는 코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간단하게 가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 은행 계좌만 이제 인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 주식 거래 같은 게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고요. 그 절차도 상당히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되고 해서 좀 간단해진 면은 있지만 여전히 코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계좌 개설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의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뭐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거고, 주식 투자는. 코인 투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법적인 연결이 약하다라는 거죠. 뭐, 화성 개발에 성공하면 그 과실을 당신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만약 했다면, 나중에 화성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그 과실을 안 나눠주면,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어, 이 코인으로 조달된 그 자금으로 화성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화성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므로,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 이, 이 코인의 본질 가치가 뭔지도 의문스러워지는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본질 가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코인, 그래서 뭐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USDT, 테더, 그 다음에 USDC, 서클, 요 네 가지 코인에 대해서만 한 본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중에도 뭐 본질 가치 있는 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코인들은, 그러니까 코인은 굉장히 많죠, 그죠? 본질 가치라는 걸 논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들었고요. 여기서 저의 메시지는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USDC조차도 과연 본질 가치라는 게 있을까라는 거에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의 근거는 뭐냐면, 발행량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데, 이건 탈중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주 검증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그죠? 어, 그래서 통화는 무한정 발행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래서 US 달러가 타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소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또는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본질 가치의 근거인 거죠. 음.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약간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탈중앙하냐? 네. 어느 누구나 그 장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 주지만, 그렇지만 그 장부를 유지하고 암호를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이 사실상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거는 몇몇 소수의 고래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음,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탈중화가 됐다라고 인정하자. 그러면 탈중화된 비트코인이 과연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 거나 US 달러가 가치가 없는 거나 금이 가치가 없는 거는 동일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적어도 US 달러는 그 가치를 가지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있으니, 그러니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가치는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은 사실은 그 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별로 없죠. 물론 산업 수요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산업 수요가 금의 본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금은 기금속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온 거죠.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2008년부터 믿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본질 가치가 있는지가 약간 의문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나 글로벌 기관들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그죠? 뭐, 각국의 정부들이 외환 보유고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US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 장치도 되는 것 같고 가치 상승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용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의 신뢰인 거죠. 달러가 타락했는데 그 달러가 타락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2025년에 추정한 이 비트코인의 사용 목적별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은 80% 정도가 그냥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ETF도 만들어졌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도 하고 하니까,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개인들도 계속 매집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대중적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면 갑자기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격은 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실제 그러니까 US 달러는 뭔가 송금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사용이 되고 있느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 및 송금 또는 디파이, 온체인 활용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용되는 비중은 10%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F 생태계에서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DF 생태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 아주 강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실사용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믿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니어스법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때 이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면 DF, 그 스테이블 코인의 DF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거는 아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즈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용 목적별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실제 사용, 뭐 탈중앙화 금융, 스테이킹,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이 NFT가 뭐지? 넌 펀지블 토큰인가? 있죠, 그죠? 예, 뭔가를 증명하는 어떤 동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DM, 또는 기타 실사용 목적은 그래봐야 50% 아래쪽인 것 같다.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사용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 정도인 것 같죠. USDC, USDD, 이게 이제 뭐냐면, US 달러하고 이 통화의 가치를 1달러로 또 만들고, 그, 받은, 이 USDC나 DC를 팔아서 받은 달러가 있으면 그 달러를 가지고 실물 달러로 아니면 미국 단기국채로 예치 담보하는 그런 구조이죠. 그러니까 얘의 가치는 항상 1USDC가 또는 1USDT가 1달러가 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누구죠? 뭐지? 루나, 테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루나 테라가 1달러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실제 자산이 백이 되는 게 아니니까 1달러를 유지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가 된 거죠. 그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안정되니까 이게 뭔가 결제나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제나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가치는 별로 있는 거는 아닌 거죠. 뭐 정리해보자면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탈중앙화에 대한 신뢰, 그래서 디지털 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은 실질적인 플랫폼 유틸리티하고 기술 발전의 집약체인 것 같고, USDC나 USDT, 테드나 아니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그 담보 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내재 가치의 핵심인 것 같다. 어, 이제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 코인에 투자하는 거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어떤 주식이나 ETF도 있는데 저는 코인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주식이 훨씬 더 괜찮은 자산 아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가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코인베이스, 서클, 코인베이스는 뭐냐면 거래소죠, 그죠?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클은 뭐냐면 이 USDC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하는 거는 법적인 연계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가령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코인들은 전부 다 망해버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인베이스에 벌어들인 수익은 남아있고 그 수익이 만약 코인베이스를 청산한다 하면 청산할 때 그 수익 중에 나의 지분만큼 내가 청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설사 코인베이스가, 그 코인이 망하더라도 코인베이스에 그 재산은 남아있고,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이 실적은 뭐에 좌우되느냐? 결국에는 코인 가격에 좌우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코인베이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자체는 주식회사이니까, USDC가 이제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발행량이 엄청 늘은 걸 가지고 뭔가 US 달러를 가질 수 있고 그 US 달러로 미국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단기채에서 이자 수입이 나오는데 그 이자 수입은 서클의 이익이 되고 서클의 자산이 되고 이익이 쌓여서 자산이 될 거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를 가지니까 설사 USDC가 사라져 버려도 여전히 내가 이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 회사 근데 그 회사 실적도 만약 괜찮다면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코인베이스는 지금 흑자 기업이고요. 서클은 아직까지 흑자는 아니고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클 사는 것보다는 코인베이스 사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ETF 또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그걸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IBIT 적혀 있는데 아마 IBIT 하는 거하고 ETHA는 1 곱하기 그 ETF입니다. 그러니까 그 IBIT는 비트코인이 1% 올라가면 IBIT의 주가도 1%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ETF. ETHA는 뭐냐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1% 올라가면 요 ETHA도 1%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더리움에다 투자하고 있는 그 펀드에 대한 ETF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더리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를테면 거래소가 틀렸어요. 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만약 거래소에
그걸 갖고 있는데 거래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망했어. 거래소가 뭔가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래도 그 내 계좌가 해킹 당하더라도 그 거래소로 그 내 돈 내놔라라고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래소가 아예 망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운용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거래소가 틀리더라도 운용사는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BITO하고 ETHU는 아마 곱하기 2일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빅코인이 1% 올라가면 BITO는 2% 올라가는 그런 ETF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거는 뭐냐면 한국처럼 1X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2X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레버리지 ETF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대안이 뭐냐면 코인 투자 기업입니다.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채권 발행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실적은 비트코인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 bit마인은 이더리움의 이 트레저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재산하고 빌린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회사 둘 다 뭐냐 하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재물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 어,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1% 올라가면 마이크로스트 주가는 1%가 아니고 한 1.2, 1.3 정도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마치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코인 레버리지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이 변동성 감소 효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를 장기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점점 이, 그 ETF의 가치가 이게 녹아내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회사의 주가잖아요.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1X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감소의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만약 그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만약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면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본업은 뒷전이고 코인 투자가 본업인 그런 기업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좀 더 괜찮은 투자 아니냐. 여기 안 들어가는데 로빈후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한데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플랫폼인데 일종의 그냥 거래소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빈후드도 뭐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 이제 결론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코인 투자해도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수업의 질문이었고요. 근데 코인 투자는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독 가능성까지 있어서 우리 삶을 피폐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설사 투자하더라도 불안, 예측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심리, 신경 생물학적인 중독 위험도 있고, 자금 손실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은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은 뭐예요? 어, 내 돈을, 내 자산을 전부 다 몰빵하는 거는 곤란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영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감당 가능한 금액 정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죠? 혹시 세상에 달러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맡아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게 굉장한 위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 달러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가령 1%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재산의 1% 정도는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덜 위험한 거 아니냐. 그죠? 그렇다고 내 재산의 전부 다를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이야기인 거죠. 또는 내가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2억을 벌었어. 그러면 1억은 옆에 놔두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해서 1억을 다 날리더라도 나한테는 여전히 1억이 남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10%를 벌었으면 5%는 비트코인에서 그냥 그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고 5%만 비트코인에 추가를 더 해서 그러면 원래 내가 100이라는 그 자산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었는데 1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속도가 그냥 이익이 난 거 다시 다 비트코인에 박아 넣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달러를 대체해 버린다면 그러면 내 수익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장기적인 분산 투자나 뭔가 위험 관리 없이 몰빵, 속단, 그 다음에 감정적 대응은 손실도 클 뿐더러 그 다음에 심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겠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탕을 하겠다. 즉각적인 쾌감에 바탕에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닌 것 같다. 예. 도박성 투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 코인 투자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냐 하면 코인 투자해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뭐 100%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 재산에 1%만 투자하고 있으면 100% 이익을 보면 1% 이익을 본 거고 마이너스 100%면 마이너스 1%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러면 내 자산의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생생 이야기했는데 투자 가능하다 하더라도 진짜 자산의 5% 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러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투자가 아닌 학습 비용으로 간주하고 소액을 투자했으면 그러니까 지분을 좀 적게 해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자산 배분은. 절대 금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대출, 신용카드로 투자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같은 식의 레버리지 그래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생활비, 학자금, 노후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뭔가 중독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끊어야겠다. 이미 나는 감정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태로 돌입하고 있으니까 설사 그 일이 실현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거리를 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아주 소액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장기 보유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ETF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어, 이야기했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런 것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는 뭐 어떤 거냐면 MG, 그다음에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ETF, 포모가 뭐약자죠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나만 뒤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죠? DeFi는 뭐죠?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화되어 있는 어떤 금융, 앱, 이런 거죠. 그죠? 예. 거래소, 리스크, 이런 게 키워드였고요. 인용구로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은 자신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그러니까 적어도 코인 투자를 한다면 코인 투자의 위험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야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뭐 어떤 거냐면 성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돈을 옮겨주는 장치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비단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쪽박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코인 투자도 뭔가 안정적으로 코인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는 벤자민 그램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대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잘 다스려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벤자민 그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코인 투자하면서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나를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어, 1시간 한 44분 정도 그 지났는데 여기서 그 다음 또 강의를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다 하면 중간에 좀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코인 투자 해도 되는가 강의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